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듣고 나시면 분명 소름이 돋을 거예요.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닦으며 하루를 보내고 자신이 누울 자리를 스스로 골라 땅을 사두었죠. 내 무덤은 내가 정한다. 그게 그분의 마지막 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위에 올라간 건 검은 대리석 욕조와 번쩍이는 신혼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백구가 울었습니다. 새벽 2시 거실 조명이 혼자 켜졌고 신부는 자다가 노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긴 내 자리다. 여긴 내 자리다. 내 자리 내어.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준비했던 자리가 돈과 욕심에 팔려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아들은 무너진 집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복수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똑딱, 똑딱. 시계바늘 소리만이 조용한 시계 수리점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인수는 돋보기를 쓰고 작은 시계 부품을 들여다보며 정교하게 나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평생을 시계와 함께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죠. 아, 이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나. 인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시계를 내려놓았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에 익은 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욱 그랬습니다. 가게 앞 평상에는 진돗개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백구는 인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이 집개가 사람보다 사람 같다고 말이죠. 인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 산 아래 펼쳐진 조용한 밭자락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땅이 바로 인수가 몇 년 전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살 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인수 씨, 그 땅을 왜 사세요? 농사 짓기도 애매하고. 아니야, 나중에. 거기 묻히면 조용하겠지. 인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은 인수가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로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묘지 용도로 개발 허가까지 받아둔 상태였죠. 아내와 나란히 누워 영원히 쉴 수 있는 조용한 자리. 그것이 인수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수는 평소처럼 백구와 함께 그 땅을 향해 산책을 나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인수 씨, 오늘도 산책 나가시네요. 응, 백구가 답답해하거든. 인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백구보다 인수 자신이 더 답답했습니다. 아들 도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전화 한 통 오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부자 간의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도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묵했던 인수와 야망 많던 도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땅에 도착한 인수는 평평한 바위에 앉아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산과 들이 한눈에 보이는 경치 좋은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백구야.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인수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인수 곁에 앉았습니다. 인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같이 쉬면 좋겠어. 아무도 우리 방해하지 않을 거야. 인수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인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텔레비전을 켰지만 별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인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녀석은 언제 한번 얼굴이라도 보여줄까? 인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도윤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생일 때 안부 문자가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백구는 마루에서 인수를 지키듯 누워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시계 소리만이 작은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인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저 멀리 자신의 땅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저기서 영원히 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깨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땅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큰 갈등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인수는 평소처럼 일어나 백구에게 사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료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인수는 벽에 손을 짚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백구가 급하게 달려와 인수 주변을 맴돌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백구의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인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인수 씨. 아주머니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인수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간병이 필요해요. 연락을 받고 급히 내려온 도윤은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인수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마친 도윤은 아내 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혼자 사시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 집에서 모시기에는 우리도 여건이 안 되고. 며칠 후 도윤은 아버지를 모시고 시내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을 둘러본 후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이 정한 대로 따랐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치료받으시면서 좋아지시면 다시 집으로 모셔올게요. 도윤의 말에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신 후 도윤은 집을 정리하러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생가는 적막했습니다. 백구만이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백구야, 아버지 보고 싶지? 도윤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인수가 쓰러진 자리를 계속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각종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토지대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 예정지역. 도윤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부동산 앱을 켜서 해당 지역의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고 도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세가 몇 억인데. 도윤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명의였고 이미 개발 승인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미진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집 문제 해결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계셨어. 그것도 개발 예정 지역에. 시세로 따지면 우리가 원하던 집 짓고도 남을 정도야. 미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혼 후 2년 동안 전세살이를 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던 부부에게는 하늘에서 내린 기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말씀드린 거야?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상태로는 복잡한 얘기하기 어려우실 거야. 어차피 혼자 사시기도 힘드시고. 그럼 우리가 그 땅에 집을 지으면 되는 거네? 그런 셈이지. 어차피 아버지 재산은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도윤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땅에 신혼집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당분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스트레스만 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건축사인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작은 정원까지 갖춘 단층 집을 계획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갖게 되는 거야. 도윤은 설계도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몰랐습니다. 그 땅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인지를, 그리고 이 결정이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그날 밤 유난히 오래 짖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양원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인수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룸메이트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눈을 감고 집을 그려봤습니다. 백구가 반겨주던 마루, 평생 함께했던 시계 수리대,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던 그 땅. 자신이 아내와 함께 누워 쉴 마지막 안식처 말입니다. 갑자기 꿈속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조용한 땅 위에 거대한 굴삭기가 나타났습니다. 땅을 파헤치고 시멘트를 붓고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빨간 기와 지붕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거기는. 인수는 꿈속에서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번쩍. 인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인수는 불안한 마음에 간병사를 불렀습니다. 간병사님, 제 집, 제 땅은 괜찮나요? 간병사는 인수의 어눌한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인수는 답답함에 종이에 글씨를 써보려 했지만 마비된 손으로는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삐뚤빼뚤하게 집이라는 글자 하나를 써놓고는 힘이 빠져 포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윤은 요양원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수는 매일 창가에 앉아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는 것은
병원 식사를 가져다 주는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의 김아주머니가 인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인수와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었습니다. 인수 씨, 몸은 좀 어떠세요? 김아주머니는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인수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김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 씨, 혹시 도윤 씨가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인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씨가 예전에 사셨던 그 땅 말이에요. 산 밑에 있는. 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땅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아주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윤 씨가 거기다 집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측량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재고 있어요. 인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입만 움직일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 인수 씨, 괜찮으세요? 김아주머니가 놀라며 인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내가 묻힐 자리인데 왜? 김아주머니는 인수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인수는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땅에 대한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인수는 간병사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몇 글자를 써놓았습니다. 아들, 전화. 간병사가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주었지만 도윤은 바쁘다며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인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관공서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아버지는 그 땅을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이틀 후 김아주머니가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확실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수 씨, 정말 공사가 시작됐어요. 굴삭기도 들어오고 기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수는 이번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거기가 인수 씨한테 특별한 자리인가요? 김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가슴에 대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아주머니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어머, 그럼 도윤 씨가 모르고 하는 건가요?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모를 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묘지용으로 개발허가까지 받아둔 땅인데 서류를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부터 인수는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병사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골집에서는 백구가 매일 밤 그 땅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백구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낮에는 공사 현장 주변을 맴돌고 밤에는 슬피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백구가 왜 저러지? 주인이 보고 싶은가 봐.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인수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땅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긴 내 마지막 자리야.
거긴 아니야. 제발. 하지만 아무도 인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인수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도윤과 미진의 신혼집이 완공되었습니다. 깔끔한 단층 주택에 작은 정원까지 갖춘 집은 두 사람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미진은 새 집 곳곳을 둘러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여보. 우리 집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미진은 거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전세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이제 진짜 우리만의 공간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거실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일어나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바람에 뭔가 날린 것 같아.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경 현관문이 저절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이 무서워하며 도윤을 깨웠습니다. 여보, 문이 열렸어요. 누가 들어온 것 같아. 도윤은 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정말로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밖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 잠금 장치가 고장 난 것 같네. 내일 수리기사 불러야겠어. 도윤은 문을 다시 잠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마다 현관문이 저절로 열렸고 거실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만지지 않은 텔레비전이 저절로 켜지기도 했습니다. 미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도윤 씨, 이상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냥 새 집이라 전기 배선이 안정되지 않은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도윤은 여전히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해졌습니다. 미진은 자꾸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흰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내 자리다. 여긴 내 자리야. 미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의 노인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윤 씨, 자꾸 무슨 노인 목소리가 들려요. 여긴 내 자리다라고 계속. 도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진아, 그냥 스트레스야.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거야. 아버지 땅은 이미 내 명의로 바꿨고 여기는 우리 집이야. 하지만 미진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가 되면 집안 곳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진이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소파 옆에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흰 옷을 입은 노인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아, 미진은 비명을 지르며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뭐가 있었다고? 분명히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소파에. 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진아, 정신 차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도윤은 미진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시골집에서는 백구가 매일 밤 신혼집 쪽을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사가 끝나고 도윤 부부가 이사 온 이후로 백구의 울음소리가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김아주머니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백구가 요즘 너무 이상해. 밤마다 저쪽을 보고 짖어.
그러게 말이야. 마치 무언가를 보는 것 같더라. 혹시 인수 씨 영혼이 집에 못 가서 그런 건 아닐까? 마을에서는 서서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수가 묘자리로 준비했던 땅에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죽은 영혼이 집을 못 떠났다더라. 그럴 만도 하지. 평생 그 자리에서 쉬려고 했는데, 미지는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면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특히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면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신도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발걸음 소리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윤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현관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지만 곧 자신의 착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흙에 묻힌 채로 발견된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변에는 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도윤은 시계를 들어 흙을 털어냈습니다. 낡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회중시계였습니다. 미지는 그 시계를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윤 씨, 이거 꿈에서 본 할아버지가 들고 계시던 시계 같아요. 도윤은 더 이상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인수의 여동생 옥자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64세인 옥자는 평소에도 인수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인수가 쓰러진 후로는 이번이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오빠 많이 좋아지셨네요. 옥자는 인수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인수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오빠,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옥자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이 일 때문에 말이에요. 인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옥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가 산 밑에 가지고 계시던 그 땅, 아시죠? 인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로 준비했던 그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그 땅을 팔았어요. 옥자의 말에 인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인수는 어눌하게나마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옥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팔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까지 지었어요. 도윤이와 며느리가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인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묻히려던 그 자리를 인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오빠 건축허가도 내고 신혼집이라고 하면서 이미 이사까지 갔어요. 옥자는 차마 형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인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안 돼. 거기는 내 자리야. 오빠 진정하세요. 옥자가 인수를 붙잡았지만 인수는 계속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인수의 몸에 힘이 빠지면서 다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과도한 충격으로 혈압이 급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급히 간병사를 불렀습니다. 간병사님, 빨리 와주세요. 간병사가 달려와
인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인수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 인수는 깨어났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꾸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옥자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제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하지만 인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인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병사들이 무엇을 물어봐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아 의료진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신혼집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미진은 매일 밤 이상한 현상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진은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습니다. 도윤 씨, 정말 못 살겠어요. 어젯밤에도 거실에 누가 서 있었어요. 미진아, 그만해. 그런 건 없어. 도윤도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없다고요? 그럼 이 시계는 뭐예요? 매일 아침 현관 앞에 놓여 있는 이 시계 말이에요. 미진은 흑투성이 회중시계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매일 아침마다 그 시계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도윤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자신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소파 맞은편에 흰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와 함께 말입니다. 미진, 우리 잠시 다른 곳에 가서 지낼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진작에 이상하다고 했을 때 들어주셨으면 됐을 텐데요. 그날 오후 미진은 견디다 못해 무속인을 불렀습니다. 마을에서 유명하다는 무속인이었습니다. 무속인은 집 문 앞에서부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집,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미진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여기, 산 사람이 들어와 살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주인이 있는 자리입니다. 무속인은 집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 안에 누가 있어요? 묻힐 자리를 빼앗긴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마지막 자리라고 여기던 곳에 산자가 집을 지으면 큰 화를 당합니다. 도윤은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여기는 제 아버지 땅이었고, 아버지 땅이었다고요? 무속인이 도윤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 아버지가 여기서 쉬려고 하셨던 건 아닌가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땅 문서에 묘지 개발 허가라고 적어 놓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옥자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무속인의 말을 듣고 있던 옥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인수 오빠는 그 땅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거기서 돌아가신 형수님과 나란히 묻히겠다고 몇 년을 준비하셨는데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땅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왜 묘지 개발 허가까지 받아놨는지 말입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무속인은 집을 나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세요. 안 그러면 산자가 죽은 자의 자리를 차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날 밤 도윤은 결국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말이라도 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속인의 경고를 들은 후 미진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미진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이사 가야 해요.
저는 하루도 더 못 견디겠어요. 미진은 가방을 싸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진정해. 일단 다른 무속인한테도 물어보자. 한 사람 말만 듣고 결정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미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친정에 가서 며칠 있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해결하세요. 미진이 집을 나간 후 도윤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던 도윤은 더욱 선명하게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했습니다. 새벽 2시경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확인하러 가보니 찬장 안의 그릇들이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진이나 외부 충격은 전혀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뭐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분명히 노인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다른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유명하다는 무속인이었습니다. 집 주소만 말씀해 주세요. 무속인은 지도를 보더니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 그런가요? 이 땅에는 이미 영혼이 자리 잡고 계세요. 그런데 산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무속인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죽을 자리를 정해놓고 기다리시던 분인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지금 그 영혼이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도윤은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허물고 원래대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늦기 전에 빨리요.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 지은 집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인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인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묘자리였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쉬실 자리라는 것을 정말 몰랐어요. 인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았는지를 말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인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려, 네, 자리, 돌려놔. 인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허물겠어요. 그 순간 병실 창밖에서 백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도윤의 결심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철거 업체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친정에서 전화로 반대했습니다. 미쳤어요? 전 재산 들여 지은 집을 허문다고요? 미진아, 이렇게 해야 해. 우리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서 집을 허물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도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무속인들의 말도 그렇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거가 시작되기 전날 밤 도윤은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앉아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미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현관 앞에는 또다시 그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수에게 마이너스 영원한 사랑 0이. 그제서야 도윤은 이 시계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버지께 선물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시계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꼭 쥐고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되돌려 드릴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쉬실 수 있도록. 다음 날 아침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굴삭기가 들어와 한 달 전에 올렸던 집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철거 현장 근처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거가 끝나자 한번 크게 짖은 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철거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인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거의 의식을 잃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집은 다 허물었어요. 이제 그 자리가 깨끗해졌어요.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인수는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도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화해도 하지 못한 채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 병실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인수는 가끔 의식을 되찾았다가 다시 잠에 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무렵 인수가 잠시 눈을 떴습니다. 도윤은 급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도윤이에요. 인수는 힘겹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자리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소중한 곳인 줄. 인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가 났던 것보다 아들과의 소통 부족이 더 슬펐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집 하나 짓고 싶었어요. 아버지 재산으로 우리 가정을 꾸려보고 싶었어요. 도윤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쉬실 자리를 제가 빼앗았어요.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잘 들을게요.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 네. 잘못. 내 잘못. 인수는 자신도 아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땅의 의미를 미리 설명해 주지 못한 것, 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창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정원에 백구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인수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한번 크게 짖은 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백구가 와 있어요. 아버지를 보러 온 것 같아요. 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땅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묘지로 만들어 드릴게요. 인수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시계 수리하시면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게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꼭 지켜드릴게요. 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도윤이 도와주자 낡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집, 금고, 거기에 모든 것. 도윤은 아버지가 말하는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집안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금고였습니다. 그날 도윤은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말한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돈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너무 말이 없어서 미안하다. 산 및 그 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지막에 함께 쉴 자리로 마련한 곳이다. 언젠가 너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 병실로 돌아가 밤새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인수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것이 인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백구가 길게 울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배웅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제가 약속 지킬게요. 그렇게 인수는 아들의 용서를 받고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몇몇 친척들이 참석했습니다. 미진도 친정에서 돌아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이런 때일수록 함께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도윤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먼저 그 땅을 다시 묘지로 조성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철거로 인해 평평해진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쉴 수 있는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게 맞는 일이야.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지 조성 작업은 한 달여 걸렸습니다. 도윤은 직접 설계하고 감독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만한 조용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하게 장인수, 영희라고만 새겼습니다. 묘지가 완성되는 날 옥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옥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유골함을 먼저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골함을 그 옆에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드디어 부부가 나란히 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장을 마친 후 도윤은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신혼집 현관 앞에 계속 나타났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시계도 아버지 곁에 있어야겠어요. 도윤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묘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백구는 묘 앞에 조용히 앉아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주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아버지 만나서 좋지? 도윤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묘를 한 바퀴 돌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짖지도 않고 그저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옥자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편히 쉬세요. 형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도윤도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던 자리에서 편히 쉬세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미진도 옆에서 함께 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도윤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안장을 마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미진은 임시로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들여지었던 집을 허물고 묘지 조성까지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지만 도윤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미진이 물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도윤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도 안 하고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고 정말 불효자였어. 이제라도 아버지 뜻을 따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미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며칠 후 도윤은 아버지의 시계 수리점을 정리하기 위해 시골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선 집은 적막했지만 예전처럼 무겁거나 서늘한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계 수리대를 정리하면서 도윤은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정교하고 성실하게 일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까지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도윤은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나타나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예전과 달리 차분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백구야, 너도 아버지가 편해지신 걸 아는구나. 도윤이 백구를 쓰다듬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도윤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 아래 조용한 자리에 마련된 묘소는 석양빛을 받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계 수리점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일하셨는지 알겠어요. 도윤은 묘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백구가 묘 앞에 다가와 한번 짧게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산 너머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도윤이 불렀지만 백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석양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친 것처럼 말입니다. 도윤은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이곳은 영원히 두 분만의 자리예요.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꿈은 평화로웠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도윤과 미진은 새로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부부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소 주변에는 들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부를 때마다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리는 생전에 지켜주어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도윤은 묘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자의 말없는 분노보다 산 자의 무지한 욕심이 더 두려운 것이었죠. 그렇게 인수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리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았고 도윤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살아있을 때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죽은 자의 분노보다 산 자의 무지한 욕심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부모님의 진짜 마음,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